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이슈 중에서 이제 터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터키 리라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리라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 몇 개 가져왔는데요. 네. 상관관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봐주시면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기업의 경상이익이고 또 외환 보유고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또 환율도 마이너스 0.3이에요.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는 것은 주가가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고용률도 중요하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채이자율,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25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1.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자를 올리게 되면 전부 다 CD나 국채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식과 환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건데, 환율은 바로 마이너스 0.3으로 주가와 반대의 영향이다.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터키가 외환위기에 환율이 50% 폭등했습니다. 네. 터키의 리라와 가치가 50%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외환위기의 상황에 모여 있다. 지금 터키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1.0%니까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터키와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인데요. 터키는 12%, 한국은 27%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와 인도, 브라질, 터키가 외환 위기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국가인데,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터키가 굉장히 GDP 대비 외환 보유고는 12%밖에 안 되었지만 국가의 위기가 왔다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상 최대 외환 보유고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네. 안심을 시키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고 환율도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GDP 대비한 거하고 환율을 빼봤더니 정규화를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한국은 플러스 0.16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플러스 0.7, 터키가 지금 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외환 위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0.6이었고 그다음에 98년도에 마이너스 0.8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외환 위기가 오는 겁니다. 2008년도에도 마이너스까지 돌아갔었어요. 마이너스 0.3, 2009년도에 마이너스 0.2.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인도, 지금 터키가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돌아서게 되면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대 안정할 상황이 아니고 다음 달에 있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는 것, 이게 정부, 청와대,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뭐 지금 전부 다 이제 선거에 모든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시켜서 우리나라가 터키와 같이 그런 외환위기 상황에 몰려가지 않도록 연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 만료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풀었어요. 근데 6개월씩 연장해 줬는데 이번에만 3개월만 연장해 줬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무역 의존도가 세계 2위이고 제조업은 세계 5위나 되는 나라인데 왜 국제금융시장에서만큼은 미국에 의존하느냐. 이 한미 통화 스와프에 의존해서 우리나라가 의존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의 GDP 외환 보유고를 한번 봐주시면요.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은 90%가 넘어요. 외환 보유고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5%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스위스, 홍콩을 한번 보시면요. GDP가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2배나 많습니다. 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다. 이런 나라는 외환 위기가 절대 안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자국이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비축을 해서 나지 않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28%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GDP가 올 연말에 2조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2%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굉장히 환율이 또 1,200원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주식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이 지금 달러를 보유한 게 1,0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정부가 계속 환율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개인이 각자 도생이다. 네.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
뭐 우리가 IMF나 2008년도를 경험해봤지만 항상 정부가 경제는 안정되어 있고 외환 보유고는 사상 최대라고 한국은행이 매일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은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나라 주식만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도 같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김대중 교수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상관관계를 잘 봐야 되고 특히 외환보유고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 이제 이걸 주식시장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말씀 주시는데,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미국 쪽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관심이 크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세요. 그러다 놓고 보면 최근에 앞에서 우리 김한진 연구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플랫폼, 네.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그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암호화폐, 또 여기에 연관된 NFT, 모든 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의 디지털 기술 기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95% 세계 1위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 와이파이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라든지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부터 해서 BBIG다.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와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이와 같은 배터리 기업이다. BBIG였는데 BBIG는 이제 테슬라와 같은 주식이 굉장히 급등하게 되면 배터리 기업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배터리 기업들. 배터리라고 합니다. 표준어로. 그다음에 이제 이 인터넷 기업. 저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구글의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인데 우리 네이버는 지금 50조, 60조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 구글과 같은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3%밖에 안 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바로 정부가 우리가 인터넷 기업을 더 육성해야 되는 이유다. 최근에 정부는 플랫폼 기업 규제법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국회가 만들어내는 법은 90%가 다 규제법이에요. 정부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플랫폼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이 규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내년에 또 선거도 있으니까 이런 그런 편도 많이 좀 들어주는 네. 것 같아요. 또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정부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한국 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거 우리가 FDI라고 부르는데요. 유출된 기업이 유입된 기업보다 5배나 많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네. 육성해야 되는데 정부가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27%고요. OECD 평균이 22%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이하 정도로 해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고 한국인들을 고용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 준다. 법인세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너무 급격하게 올렸죠. 그러니까 규제도 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력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젊은 세대로 이제 리더들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실리면서 많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지금 70조, 그다음에 카카오는 55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60% 가지고 있고 카카오는 30%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을 봐라. 네이버는 액면가 100원 대비하면 4,100 오른 겁니다. 네. 근데 카카오는 약 112만 원이니까 120배가 오른 거죠. 네.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분기부터 카카오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인터넷 기업으로 따지면 카카오가 150조 원, 네. 그다음 카카오는 한 7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60%더 되고 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메타 관련주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네이버의 라인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나 미국 진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굉장히 둘 다 같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기 매출은 카카오가 지난 분기부터 네이버를 돌아서 이겼고 시가총액을 따진다 그러면
카카오의 계열사를 4개 다 합치게 되면 15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로 따진다 그러면 카카오가 더 이겼다. 그래서 2개 다 비중을 뭐 똑같이 성장할 건데 총액 기준으로는 카카오가 이겼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비중을 봐서는 네이버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뭐 따지기보다는 둘 다 같이 투자해도 좋고 어느 것이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성장성에 있어서는 카카오도 좋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종목 변경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지수들은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게 이불익으로 이제 탈락되는 것도 있는데 올해 이제 그 변경하는 과정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보통 시청자분들은 새롭게 편입되면 아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예.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기업들이 나갈 수 있다. 이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 주가 지수가 200 우리나라 시가총액 200위 안에 우량한 기업 200개 안에가 이제 지수가 되는 건데 모건 스탠리 지수가 대표적인 거죠. 네. MSCI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대표 기업 뭐 30개, 50개 이렇게 지수를 편입하는데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5%로 급등을 했고 한 일주일 시가총액이 한 동안 27조 올랐더라고요.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보통 20조가 넘어가게 되면 주가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펀드가 그 지수에 편입을 해야 되고 그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급등한 이유가 바로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지수에 편입이 되고 펀드에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는 외국인 지분 아직 좀 낮습니다.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항상 시가총액 우량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의 10계명이라는 걸 내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제 정권회사에 근무한 지 한 30년 정도 돼요. 10개명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10위 이내 기업만 매수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 비중을 9대 1로 해라. 한국이 이건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이제 한국이 1이고 미국이 9다. 예. 이제 이거 우리가 잘못 입력을 했고 전 세계 주식 비중이 미국이 60%고 한국은 1%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의 90%를 투자하고 한국에 1을 해야 되겠고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업종의 1등 종목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인터넷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1, 2등을 번갈아 가는데 1등 종목을 투자하시고 네 번째가 우량 기업은 절대 손절매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외부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 급락했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4천억 매수했더라고요. 개인들은 두려워가지고 얼른 팔아버리지만 이런 우량한 기업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가 우리나라의 주식 중에 외국인들이 30% 이상 투자한 기업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정성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 2,000개 중에서 20개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원금 손실을 막는 것이다. 원금 전액이 날아가거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봐주시면 뒷페이지. 대출 받아서 좋다. 저는 대출 받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 이게 뭐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50%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할 때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네. 좀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 얘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ESG 아닙니까? 최근에 세계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ESG 관련해서 좀 주목한 기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인 종목 테슬라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서학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테슬라 주식인데요. 국내 주식엔 없나요? 국내 주식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대표적인 기업이다. 저는 늘 이제 네이버 카카오만 말씀하셔갖고 좀 다른 거 좀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2,000개의 기업 중에서 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뭐냐? 예.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인데 삼성전자 최근 한 27% 하락을 했고 네이버도 한 10% 급락을 했는데 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랬었죠. 네. 테슬라 주식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테슬라가 지금 액면 분할을 한 12월 9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1,200달러에서 액면 분할을 선언했고 2,200달러까지 갔었어요. 네. 그다음에 액면 분할을 해서 500달러가 되었다가 다시 지금 1,100달러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이 왜 이렇게 전망이 좋은가 하면 전 세계 전기차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네. 이게 스마트폰보다도 이 자율주행의 시가총액이 5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갈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테슬라는 조만간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자기가 자랑까지 했었는데 네. 테슬라라고 하는 게 아마 다음 달에 액면 분할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2,000달러까지 작년에도 액면 분할을 선언했을 때 80%까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항상 액면 분할을 선언하게 되면 500달러에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네. 우리가 테슬라의 주식 수는 10억 주인데 애플의 주식 수는 160억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0억 주다.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는 액면 분할을 한 2번, 3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제 급락을 하더라도 네. 좀 참고 견디고 전망이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